2024년 8월 13일입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찔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은 화요일이지만은 크라임 녹음하고, 오후에는 CBS 이강민의 잡지사 녹화인가요? 녹음인가요?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8월, 9월까지는 하겠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라디오도 제가 뉴스레터 K가 월요일 오후 5시 반, 세모정이 수요일 12시 40분. 이강민 합시다는 토요일 날 하는데, 어차피 이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들으시면 되니까요. 예. 어제 정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정편이 사실은 그 정치를 많이 개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586 민주당 쩌리들한테 많이 그런 것이 있어서 반민주당은 맞는 것 같아요. 친윤석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가 뭘 하든 정치를 진보 쪽에서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울갤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울갤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우울증 갤러리.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학업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청소년들, 가출 혹은 반가출 상태의 아이들을 유인해 갖고 가출팸을 강제로 만들어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집단 성착취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가출 청소년한테 접근해서 가출 패밀리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들을 같이 몰아서 살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런 형태. 작년에도 특정한 어떤 20대의 어떤 범인놈이 이 울갤러에 들어있는 아이를 일종의 자살하는 장면을 찍어서 유통시키는 그런 방식부터 시작해서 조건 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성착취 이런 것들이, 신대방 팸 같은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 경찰에서 일정 정도 대응을,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치안당국 애들은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것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이고 실제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철저한 대책을 약속했지만 개소리고요. 그런 어제 이제 SBS에서 그게 방송이 됐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모닝 과학수사대라고 하는 아침 모닝 와이드 SBS에 그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SBS는 좀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반장 JTBC 그것도 조금 했는데 거긴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출 혹은 가출 상태에 있는 애, 아니면 일반 가출 안 하는 애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이런 SNS 상에서 걔들을 유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강요하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얘들도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링 집단이 확대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링 집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단건으로 뭐 흔히 말하는 학교 관련된 SPO 같은 애들이 한다거나 뭐 사실 뭐 경찰에 이런 부서도 없지만은 여천 개에서 한다고 하지만 걔네들도 그런 전문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라 제일 좀 갑갑한 부분이죠. 많은 경우는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이 진학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 뭐 친구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에 스트레스가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유인해 갖고 SNS 상에 이런 단톡방이나 뭐 텔레그램 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네들 유인해 갖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다른 어떤 공간을 유인해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집단 강간부터 시작해서 집단 성매매부터 아까 말씀드린 자살하는 과정을 찍어서 자살을 유도해서 찍어서 팔아먹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범죄가 유발되는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좀 진보된 시스템적 대응이라는 게 없다는 게, 그러고도 무슨 경찰이 뭐 지들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지랄 꼴값 떨고 있는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냥 가출 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링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울겔 정도, 그 정도 개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도하는 애들도 실제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만 보도밖에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현직 강남경찰서의 경장놈인데, 그런 놈들이 이제 지 전 여친을 스토킹했다고 해서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현직 경찰이 헤어진 전 여친한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다 스토킹을. 자, 다시 한번 보죠. 이 애는 경장이니까 경찰 된 지가 말하자면은 40대 남성 경장이라고 합니다. 40대의 경장밖에 안 됐으면 늦게 경찰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실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한 놈이거나. 좀 이상하죠. 40대 경장이니까. 순경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보통 요즘 뭐 생각해 보시면 30대 초중반에 순경이 됩니다. 자동방으로 가도 30대 후반이면 경장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그 경장,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어쨌든 근데 얘가 스토킹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애들을 걸러낼 수 없을까요?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 면접관을 거의 10년, 그러니까 지금의 경찰 면접의 초기 변화된 그 상황을 다 제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초기에 실제로 이제 페일 패스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실제로 점수 부과부터 그 다음에 점수가 올라가고 어떻게 방식, 집단 면접, 개별 면접 그 시스템 그걸 다 경험하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서울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를 일종의 포맷을 제공한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렇게 제공한 거를 나중에 옆에 있는 면접관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똑같이 하더라고요. 뭐 했더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돌고 돌아서 그걸
그러니까 경찰에 면접하는 애들이 실제로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오는 이 면접관이라는 애들도 실제로는 이런 다른 쪽에서 면접을 해본 애들지 뭐라도 교수라 이런 애들도 별로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뭐 이 얘기는 뭐 이전에 제가 계속 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충분히 이런 애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할 뿐입니다. 왜? 돈이 들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대량의 순경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채용하는 이런 방식은, 이런 부적격자들, 범죄자들이 경찰 만드는 거를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없는 애들이 실제로 이런 대응을 못하는 거고, 대응을 지들이 한답시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대응이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효과적이지 않은데도 효과적이라고 친경찰 언론들 통해서 이렇게 싸바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경찰서, 강남경찰서의 이 경장놈이 여기 정직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스토커예요. 이놈이 스토커예요. 스토커인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니, 스토커 범죄자인데, 형사법의 범죄자인데, 파면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직 2개월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개월 뒤에는 다시 경찰을 복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스토킹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라이 같은 이 엉망인 이런 강남경찰서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한심하죠. 여러분 생각해도 한심하죠. 현직 경찰이 스토커예요. 뒤에 이제 2개월 뒤에는 다시 복직해갖고, 하필 그럼 이놈이 예를 들면 그 스토킹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적격성 검사를 거의 안 합니다. 경찰은. 저 새끼들이 도라인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서도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 잠깐 이제 우리은행 얘기도 하는데, 우리은행의 전 회장 놈이 친인척한테 616억을 대출을, 금감원은 350억이 부적정. 그러니까 회장 놈이 가서 자기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몇백억을 해갖고 헤쳐먹은 거 아닙니까? 지 친일척 명의로 해갖고 지가 헤쳐먹었을 수도 있죠. 이런 인간들이 우리은행 같은 공적 자금이 들어간 데를, 그러니까 뭐가 되게 잘못돼도 되게 잘못돼 있는 거죠. 하긴 은행에 돈 빼먹는 놈이 한둘입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된 감사책에 금감원장 그 새끼 뭡니까? 그 검사 출신. 그런 애들은 이게 그런 검사 출신이니까 되게 되게 잘할 것이다. 세상에 인재가 검사들밖에 없으니까, 검사 새끼들밖에 없습니까? 네? 검사들을, 여러분 검사 수준을 보세요. 그리고 검사 애들 하는 꼬락선을 보세요. 그 수준이 그냥 범죄 수사하는 애들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걔네들이 무슨 인재고 그럽니까? 세상에 인재가 검사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인재가 변호사들밖에 없습니까? 즉, 그게 황당한 겁니다. 이 꼬락선이, 이 대한민국 이 꼬락선이로 만드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라는 자가 인권위원장에 이제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검사 출신이고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근데 하필 왜 인권위원장입니까? 인권 감성이 1도 없는 인간이
이 인간은 검사 서울 고검 검사장까지 지내고 로펌에 고문 변호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실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했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구금 시절 수용자 선거권 보장과 아동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증거 능력 인정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갖고 이 인간 때문에 아동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이 위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사라진 거잖아요. 양심에 따른 병역 업무자에 대한 대치협도 반대했고, 인권에 대한 감성이 1도 없는 인간이 무슨 인권위원장입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독립기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놈이 그 기념관장 하는 거 똑같아. 지금 역사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기관장이라는데 오히려 뉴라이트 관련된 애들이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인권 감성이 없는 인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재가 검사밖에 없습니까? 검사 인간들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검사를 정확히 보세요. 걔네들은요 범죄 수사 하나 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소 이런 걔네들은 그냥 그것만 하는 애들이에요. 뭔가 대단히 사회 정의를 해서 대단히 뭘 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게 만드는 허상입니다. 언론과 검사 자체가 만드는 허상이고, 군사 정권과 독재 정권이 이 재벌들을 들어잡고 막 해서 만드는 허상입니다. 망상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 물론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이게 흔히 말하는 이 검사. 그래서 이제 대체로 한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찰대에서 요번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정권에서 경찰대 출신들 많이 등용해 갖고 선거에도 나가게 했는데,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유삼영이나 이지은이나 이런 황운하나 이런 애들, 걔네들 비슷한 애들인데 사실은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경찰대 카르텔을 깬다고 했지만 써먹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굳이 경찰대 애들이라 말도 잘 듣고 사사삭 사사삭 잘 긁어주는데, 경찰대 애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권력에 대단히 그 풍향에 민감한 애들이라서 삭삭삭. 이번에 조지오 나왔든가 아니면 다른 정권의 코드를 맞추자 오히려 2년 만에 경찰대 수뇌부에 조지오 경찰청장에는 경찰대 출신들이 무려 62.5, 그나마 윤희근 때는 37.5에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테크노크라트들, 그리고 뭐라고 하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이런 소수 이 테크노크라트들이 사회를 독점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경찰대 애들도 마찬가지고 검사 애들, 특히 변호사 출신의 일부, 변호사나 판사 이런 일부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 못 피하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 소수 특권 세력들이, 그리고 그것을 발라주는 언론들 잘 포장해서 환상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나라 꼴이 개판되고 있는 거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 망하는 거 그건 순간입니다. 자, 원래 이제 오늘 제가 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김대두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 연쇄살인범 김대두, 머니투데이 얘기 나와 있는데, 어떤 새끼가 이 김대두를 한국 최초 연쇄살인범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소위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범죄 분석이라든가 개념을 쓰지 않고 사람을 많이 죽이면 다 연쇄살인범이야. 연속살인범, 매스머더, 스프리머더 다 다릅니다. 킬링, 시리얼 킬러라고. 왜 시리얼 킬러라고 합니까? 시리얼 머더라고 하지 않고 머더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확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으면,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다 그냥 개나 소나 다 연쇄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에 나온 연쇄살인범에 대한 김대두에 대한 얘기가 잠깐 제가 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냐면 SBS에 지금 이승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범죄 치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타까운 겁니다.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분석한답시고 지들 멋대로 맘대로 떠들어갖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왜곡된 환상이라든가 잘못된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물론 이승우라는 사람이 YTN에서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변호사일 뿐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일개 변호사예요. 범죄를 좀 다뤄본 변호사예요. 제가 무슨 사기 전문 검사라든가 그 출신의 변호사라든가 사기 전문 판사 출신의 그런 사람들도 책도 쓰고 이런 사람들 여러 만났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알아요. 근데 전체적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이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떠들고 다니고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머니투데이에서 돈 2만 원 뺏으려 젖먹이까지 살해. 여러분 이 말이 지금 2만 원이면은 2만 원?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인데? 냉면 한 그릇가? 커피 한 잔이 5,000원인데? 밥 먹고 커피 한 잔 하면 끝날 거래? 그게 아니라 얘가 75년입니다. 물론 그때도 돈 2만 원이면은 쌀한가마니가 18,000.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돈으로는 사실은 한 5,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이 작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돈 2만 원 뺏으려 젖먹기까지 살해 라고 하는 건 전혀 맥락이 안 맞는 겁니다. 김대두라는 애가 있어요. 유영철 이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그러면은 브레이빅 같은 애는 97명을 죽였는데 연쇄살인범이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전에도 많이 죽인 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 연쇄살인범 부르지 않는 이유는 시리얼 킬러라는 건 특징적인 어떤 범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개나 소나 그냥 연쇄살인범이라고 떠들어대니까 그걸 또 소위 이제 이 자칭 프로파일러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라든가 아니 범죄 이런 자들이 그걸 또 그냥 자기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범죄 지원 프로그램에 나가서 마구마구 떠들어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떠들고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제대로 학문적이 아니면 뭔가 근거에서 떠들란 말이에요. CCM이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CCM 부정한다고 쳐. 그럼 한국의 어떤 범죄적 분류에 의해건 최소한 범죄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것도 허접하죠. 그걸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떠들란 얘기예요. 막 뇌피로 떠들지 말고 후학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고 쪽팔리지도 않는지. 1975년에 얘는 지금의 광주 광산구 소위 말하는 이제 전남 광산군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그들이 16명을 더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웃겨요. 75년도에 논 4마지기와 밭 1000평을 가진 빈농의 자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이 논 5마지기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가 어머니 따가 없어 장도백을 장사를 했어요. 풀빵 장수부터 새우젓 장수까지 다 했어요. 저도 그럼 빈농의 자식 맞습니다. 가난한 게 김대두가 범죄자가 된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 때는요, 이런 빈농이 아주 흔했습니다. 네? 제가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부모는 이 자기 자식 김대두를 대도시 학교로 보내려고 했어요. 교육이 높았어요. 학업에 뜻이 없었어요. 자, 그럼 빈농의 자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논 4마지기 밭 1000평이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래도 밥술은 먹고 삽니다. 근데 부족하죠. 교육시키기.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남 시골 같은데. 저도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 얘기예요. 김대두가 지가 떠드는 얘기예요. 유영철이나 정남이 같은 새끼들이 지가 떠드는 얘기란 말이에요.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이걸 정확히 알고 써야지. 그냥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누가 이런 애들이 떠든 걸 조합해갖고 같지도 않는 기록이 갖다 쓰니까 김대두는 빈농의 자식이 태어나서 논 4마지기 1000평의 빈농의 자식이, 지금 빈농이 아니라 지금 거지죠. 예? 지금 논 4마지기면은 이게 먹고 75년도래니까 이게 개념이 같은 이 환강당. 어쨌든 근데 얘가 어쨌든 그래 당시에 그래도 이천양도 시골에서 얘가 몸이 작고 불러준 게 없었어요. 이런 애들이 흔하다니까. 근데 얘가 무능하고 열등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아니, 김대두 같은 데 흔했다니까. 나도 그런 듣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160으로 외소하고 농촌 저항, 그게 흔한 놈들이라니까. 지금은 특이하죠. 왜 맥락이 안 맞냐면요, 이 새끼가 지가 떠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살인범을 만들어 준 거지. 이게 그런 놈이 아니에요. 공장 전전하고 전과자가 된 게 사회 탓입니까? 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가 그렇게 산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살인을 하다 보니까 살인에 취해갖고 살인이 산이를 부는 거예요. 이게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대충 쓰니까 이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 이제 10몇 명을 죽였어요. 쭉 죽이고. 어쨌든 잡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말하자면 체포 이후에 반성의 기미가 없죠. 반성의 기미 없죠.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 다음에 뭐냐, 취재진한테 남산위에 보니까 불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개소리. 너만 그러냐 이 새끼야? 이걸 이따위로 쓴 기자놈도 문제고, 쉽게 전혀 김대두에 대한 사건은 분석이 안 되고, 사람 많이 죽였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니까 연쇄살인범이 필요하니까 그게 있었고, 하여튼 이 뭣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 범죄 분석을 하니까 이따위 글이 나오는 겁니다. 제발 좀 이 범죄 개념이 그냥 지나가는 시장에서 쓰는 거 아니고 각 개념마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갖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야지 의미가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떠들어대는 대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꼭 명심해 주세요. 김대두 한국의 최초 연쇄살인범 아닙니다. 네? 연속살인범 혹은 집단살인범 아니면 흉포살인범 아니면 이 정도는 정의할 수 있겠죠. 그건 모릅니다. 해보면 알겠죠. 정확히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언론에서 나온 거지. 경찰 기록이 있기나 합니까?